자, 이 쉬는 시간은 빨리 가고요. 공부 시간은 잘 안 가고. 자, 손해배상 책임. 우리가 배상 책임을 지면 안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이제, 드물게는 생기거든요, 이게. 그럼 법에서 어느 때 물어주라고 돼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걸 피해야 되겠죠. 일단은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주게 돼 있는 행위가 두 개예요, 행위가. 하나는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거예요. 요게 많겠죠. 또 하나는 소개 활동을 직접 한 건 아닌데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맡기거나 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딴 사람이 사고 친 거예요, 이거. 딴 사람이 사고 쳤지만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준 건 잘못됐잖아. 너 왜 맡겼어? 왜 빌려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소개 행위 하다가 잘못한 거, 요것은 잘못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고의 또는 과실이, 고의는 일부러 그런 거고, 과실은 실수로 했다, 이런 거지. 근데 밑에 사무소 제공 행위는 고의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사무실을 빌려주고 맡겼다는 이유만 갖고도 책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요게 30조 조문인데 그 중에 요게 1항이고 이제 2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예요, 요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이 없다고 해도 책임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큰 1번 밑에 가로 1번 중개인이 책임 이렇게 나왔죠. 첫 줄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 손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이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고의 과실 얘기가 나오죠. 반면에 이번에 넘기시면 16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로 2번에 사무소, 중개사무소 제공 책임이다. 가로 2번에 나오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첫 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활동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적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2항인데 여기는 고의 과실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그러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 내는 사람은 요 얘기하면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러면 땡 이렇게 되는 거고, 사무소 제공해서 딴 사람의 중개활동 장소로 제공했다 그랬을 때는 그때도 고의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그때도 땡. 응? 바꿔서 낸다고? 그게 일단 기본이면서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큰 틀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1항 중개인 책임과 2항 사무소 제공 책임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 페이지는 다시 167페이지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중개하다가 소개하다가 잘못한 것은 물건에서 잘못 설명했다 이런 말이야. 그 잘못 설명한 것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빚이 얼마 없다고 설명하는 거야. 사실 빚이 많은데. 그 사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실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빚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세입자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엄청나. 그래서 그 집이 경매 넘어갔어. 그 바람에 보증금을 떼었어. 그게 이거야. 그럼 물어줘야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잖아, 지금. 보증금 날려먹었잖아. 손님이. 그런 거잖아, 지금. 자,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 이러던 소개행위 하다가 한다 그랬는데 잘못 설명했다 그러면 이건 다 이해가 돼요. 이걸 모를 뿐이 없어. 근데 뭐가 있냐? 부동산 사장님이 손님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다가구 원룸 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사기를 쳐. 다가구 원룸 주인들이 그 월세 받아먹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오랫동안 관리해 주다 보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을 신뢰를 해. 다가구 원룸 주인이. 그래서 뭐 다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알아서 하냐면 월세 받아먹고 있는데 그걸 전세로 돌려. 그리고 월세는 계속 집어넣어줘, 통장에. 그러니까 주인은, 다가구 원룸 주인은 그러니까 막 김치 담가가지고 와가지고 사장님 드시라고 막 그러거든. 막 그런 상황까지 갔어, 지금. 근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가 관리하는 다가구 원룸을 월세인데 전부 다 전세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려. 그 만기가 되고 할 때마다. 돌려가지고는 그 돈을 모아보니까 수십억이야. 이걸 들고 중국으로 튄 거야. 그래서 잊어먹을만 한 번씩 신문에 나왔죠. 보도에 나와, 그게. 또 얼마 있다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소개하다가 잘못한 거야? 소개한 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소개해서 계약해서 들어있는 그 임차인한테 이제 뭐야? 사기를 친 거지. 주인한테 사기쳤다기보다는 임차인한테 사기친 거야. 왜? 임차인의 그 전세 보증금 돌린 거 갖고 도망갔으니까. 임차인은 전세로 바꾼다고 주인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은 거지.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은 주인이 전세 보증금 빼줄 책임이 있냐 이거야. 생각해봐. 책임이 있겠어? 주인이 그 전세 보증금 받은 게 아니야. 전세금 보증금 전세로 돌려달라고 주인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야. 중간에 중개업소 사장님이 사기친 거지. 그 중국 갔다니까? 그러고. 그랬을 때 이제 그 피해자인 그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피해자야. 그 사람들이 부동산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지. 그건 소개할 때 잘못 소개한 거야?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이런 사기 행각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판례는 본다 이거예요. 판례의 판단이 맞지. 물어주는 게 맞지. 여기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개업소의 보증 설정 기관에 가서 돈 내놔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온당하죠. 그래서 책임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기나 횡령한 이런 범죄 행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167페이지입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어떠한 행위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적에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짜로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개하려고 그랬어? 이걸로 판단할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 이 말이에요.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이 말이에요.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바꿔달래요. 얘 전달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주관적인 속마음은 사기칠 생각이죠. 사기칠 생각? 네. 그래갖고는 그건 중개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 사기 행위지. 근데 겉으로 딱 보면 주인이 월세지만 이번에 좀 자금이 좀 그러신가 봐요. 전세로 좀 해달래요. 이렇게.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주인의 말을 전달하면서 중개 활동과 관련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뭐냐면 이렇게 끌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는 잘 끌어붙이면 훌륭한 판사. 잘못 끌어다 붙이면 나쁜 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사는 그렇게 끌어붙이라고. 법만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잘 해석을 해서 잘 붙이라고 하는 게 판사예요. 그래서 원래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제자리에만 잘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판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판사들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중개사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없어질 직업이 많다면서요. 뭐 2050년도가 되면 판명이 나겠죠.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재판 같은 것도, 뭐 물론 재판이 어떤 재판이나 틀릴 수는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중개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나서 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그 바람에 동그라미 3번에 판례 사례를 박스에 넣어놨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가 첫 번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편취해서 중국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잔금의 횡령. 범죄입니다. 횡령. 남의 돈을 내가 갖고 있다가 안 돌려주고 꿀꺽 삼킨 걸 횡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지. 주인이 세입자 나간다고 하니까 그 세입자 보증금 요거 주시오. 그러면서 주인이 돈을 맡겨서 부동산에, 그랬더니 부동산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 돈 갖고, 이런 게 횡령이에요. 이것도 중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님의 보증기관에 가서 돈 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매 알선행위. 부동산 사장님은 경매 알선행위 할 수 있나요? 복습이에요, 복습 지금. 할 수 있어요. 경매 알선행위를 할 때 여기 수원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알선 정도는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알선하다가 낙찰 받는 사람이 손해보게 만들어서 물어주게, 돈 물어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겠죠? 안 물어줘도 괜찮다는 표정들이에요, 지금. 물어줘야 되잖아. 물어준다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야 물어줄 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경매 알선행위도 억지로 꾸겨서, 여행 가방에 꾸겨 넣듯이 꾸겨서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훌륭한 판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판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이 있죠. 계약 체결 후의 행위라고 돼 있잖아. 이건 우리가 임대차 전세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빨리 받아야 돼. 그쵸? 빨리 받는 게 유리해. 근데 확정일자 받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가 없었던 거야. 당연히 알겠지, 알아서. 그냥 계약서 썼어. 빨리 확정일자 받고 뭐 그래야 될 건데 그 언급을 안 하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전입만 해놓고.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빚이 막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 집에 나중에 경매 넘어갔는데 배당에서만 확 밀려버렸지? 확정일자 안 받아놔가지고? 그 누구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야, 본인. 그런데 딱 생각해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전세 계약했으면 확정일자 받으라고 좀 안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법 그런 말이 없었다는 것은 잘한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그건 계약서 쓴 뒤에 잘못된 활동을 한 거죠. 그래도 배상 책임을 질 중개인이 들어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박스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웬만하면 들어간다 이거요. 근데 그때 꾸겨 넣을 때 구실이 2번이었죠. 특히 범죄 행위는 2번이었죠. 동그라미 2번. 뭐라고 그랬어? 꾸겨 넣을 때. 이건 주관적으로 보면 안 돼. 속마음 가지고는 모르겠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 중개 활동할 그런 것처럼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이거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 동그라미 2번이. 판례까지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다고. 어떤 게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보면 여기 안 들어가는 것 중에 여러분 대토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토권. 대신 땅 받을 권리다. 대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특정이 안 됐고 거래가 불법이거든.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어떤 걸 했냐.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판사들도 고민이 많을 거야.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 사람한테 이 집은 대토권이 나온다 해가지고 사게 만들었고 그 대토권이 나오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산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토권이 안 나온 집이어서, 왜냐하면 대토권은 좀 원주민처럼 오래 거기 살고 막 그런 요건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요건이 안 된 사람이었어. 근데 이 부동산 사장님은 그걸 잘 몰라갖고 대토권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소개시킨 거지. 이 대토권이 안 나와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 대토권이라는 걸 지금 거래, 중개상물이 안 되는 거지만 거래한 거죠. 근데 대토권이 안 나온 거단 말이야. 이랬을 때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은 책임을 질까? 상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 지금 안 져도 된다는 사람은 뭐야 지금. 이 사람 입장이 돼봐야 돼. 대토권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대토권 안 나왔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아이고 내 책임이지. 난 뭐, 가만히 있을 거네. 뒤집어 버렸지. 그래서 이거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 판사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구만. 이 사람 피해자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대토권이라는 것은 거래 자체가 불법이야. 법에서 거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 사람 뭐 했어, 지금? 마약 거래한 것처럼 불법 거래를 한 거란 말이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판단한 거야. 판사들이. 그래서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배상 책임을 질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불법 거래한 요 사람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여기는 어떻게 됐어, 지금? 책임에서 벗어났지. 그게 동그라미 4번의 대토권이고, 밑에 판례 나오죠? 요게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고 버티고 있어, 지금. 이게 2011년, 2011 다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지금. 그러면 2012년도에 나온 판례 건데, 이 판례 자체가. 야,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시험에 안 나오고 있다. 중요한데,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사무소 제공 책임. 이건 간단해요. 이런 케이스가 드물지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 사장님이 증 소지자요. 그런데 갑이죠. 자, 자기 사무실 운영하기 힘들었어. 뭐 사정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A라는 사람한테 사무실을 갖다 맡겨. 그래서 너가 운영하고 내 증 걸고 너가 해. 그래서 거기서 돈이 이렇게 이제 수입이 생기면 반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무실을 빌려준 거야. 맡긴 거야. 그런데 요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통 무자격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무실을 대신 운영하지.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막 너무 잘해. 그런데 손님한테 뭐예요? 피해를 준 거야, 이 사람이. 요 손님이 B야. 을이야, 을. 요 사람한테 여기 사무실 대신 운영하는 사람이 피해를 끼쳤다, 이 말이야. 피해를 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사람은 요 A한테 배상 청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요렇게. 물어줘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은 사고 치면 어떻게 될까?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자기 사무실 아니잖아. 자기 명의가 아니잖아. 도망가 버려요. 요렇게 쳐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갑은 을한테 직접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 사무실을 맡긴 건 잘못했지. 그렇죠? 여기한테 피해 직접 잘못한 건 없잖아. 그래도 사무실을 맡겼다는 것만 갖고도 직접적인 고의과실, 잘못이 없다고 해도 책임을 져라. 이게 30조 2항 책임이다. 이 말이지. 그게 169페이지 가로 2번이야. 아까 밑줄 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보고 넘어가면 돼. 여기서 얘기한 손해는 무슨 손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재산상 손해라고 돼 있어. 자, 손해 중에 보면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고 해봐. 세입자인데 전세보증금 1억을 날려먹었다고 해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1억이 한순간에 1억이 날아가서 돌려받는 게 거의 불가능, 제로에 가깝게 됐다고 생각해봐. 정신적 충격이 엄청 크겠죠. 그게 정신적 손해야.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자료 청구라고. 위자료 청구. 여러 가지 그 정신적 충격이 있지만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혼에 따른 충격도 엄청나대요. 그것도, 그래서 위자료 소송하잖아. 근데 뭐 옛날 수치 나온 걸 보니까 한 두 번째 정도로 크더라고. 이혼에 따른 거. 근데 요새는 또 사람들이 전부 다, 강해져가지고 뭐 이혼도 옛날보다는 쉽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스트레스랄까 이런 게 한 거의 뭐 상위권 이혼. 엄청난 그거죠. 예? 그 재산 1억 날려먹은 것도 엄청난 손해일 텐데, 이 정신적 손해는 법에서 물어주라고 돼 있진 않아. 예? 뭐만 물어주나? 재산상 손해 1억 날린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오케이. 그래서 거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나왔었죠. 재산상 손해를 물어주라고 돼 있으니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169페이지 거기에 둘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정신적 손해란 글자 위에다가 X를 쳐버리세요. 정신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다. 정신적 손해는 물어줄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자, 170페이지 가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좀 이해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고, 나머지는 쉬워요,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뭐예요? 보험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내용이 170페이지부터 나와요. 간단간 보겠습니다. 간단하니. 자, 중요합니다. 가로 1번. 보증 설정 시기. 엄청 중요하죠. 맨날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사장님은 언제까지 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 전. 등록 전 그러시면 안 돼. 업무 개시 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에 가서 보증 설정했다고, 보험에 들었다고 신고하게 돼 있어. 그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신고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디귿번은 밑줄 그으셔야 돼.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보험회사, 공제사업자가 어디죠? 지금 박스 밑에 있는 동그라미 디귿번 보고 있어요.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근데 공제사업자가 누구냐고? 협회지.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 설정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실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보증 설정을 하고 등록하고 보증 설정 하잖아요. 그때 등록 신청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험에 들게 돼. 아니면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그러면 협회 공제 가입을 딱 하게 되면 가입된 사실을 협회에서 여러분이 등록 신청한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증 설정을 어떻게 해요? 이런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협회나 보험회사에서 구청에다가 여러분이 등록 신청한 구청에다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보증 설정했어요 라고 저기 서류 들고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할 일이 없어. 동그라미 디귿번처럼 실무적으로 된다고. 그럼 그때는 내가 보증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만 신고할 의무는 없지. 근데 원칙은 뭐예요? 법적으로 원칙은 신고해야 돼. 네, 근데 디귿번처럼 운영되고 있다. 현실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특수법인 누구예요, 얘가? 특수법인은 누구냐고. 단위농협? 오케이. 단위농협은 농지 같은 거 중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농지 중개하다가 사고 낼 수도 있겠고. 사고 낼 때를 대비해서 뭐예요? 보험에 가입해야지. 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여기도. 그렇죠. 근데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얼마 이상 설정해라? 2천만 원. 액수가 적죠? 네. 단위농협은 농지 중개하는데 그것만 해요, 농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래서 보증 설정 금액이 크질 않아. 그리고 단위농협 뒤져보면 돈 엄청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손해배상 책임질 일이 있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돈 많아 거기. 그래서 설정 금액은 뭐예요? 2천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자, 이 가로 1번 중요합니다. 예, 근데 동그라미 3번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여기서
액수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돼? 첫 줄. 둘째 줄 앞부분에 있네. 똑같아. 업무 개시 전. 자, 다시 보증 설정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등록 전 아니고 지역 농협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돼요. 요거 본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분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봐봐요. 분사무소가 지점이야. 근데 분사무소를 만들면 거기서도 계약서 쓰니까 사고 위험성이 확 올라가. 그래서 분사무소 만들 적에 보증 설정을 추가하게 돼 있어. 법인이 얼마 추가? 2억 이상 추가. 분사무소 하나당. 언제 보증 설정해야 돼 이거? 옆에 그 공간에다 하나 써주세요. 그렇죠. 이건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그렇죠. 이걸 써주세요. 옆에다가 하나. 설치 신고 전에 하셔야 되겠다. 다르네. 달라. 분사무소는 다르네.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언제까지? 설치 신고 전. 하나 써주시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서.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보여요. 자, 밑에 보시면 보증 설정 방법 몇 가지인가요? 3가지죠? 3가지가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 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제 많이 드실 거예요, 저튼간에. 공제 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보험 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공탁이 있고. 근데 요 3가지 방법 중에 공탁은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공탁기관에 이걸 넣어놔야 돼. 그래서 공탁으로 보증 설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건 진짜 이게 필요하거든. 대부분 뭐 어떻게 해요? 공제 들거나 보험에 들어. 공제 들면 공제료만 내면 돼. 30만 원 전후, 30만 원 전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0만 원 초반대 거야 아마. 보험료도요. 비슷해. 보험료만 내면 돼. 1년에 한 30만 원 남짓. 그러면 2억까지 보장을 해준다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진짜 2억이 필요해. 그러니까 보통 이거 잘 안 하지. 그치? 그래서 방법 중에서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공탁, 잘 이용하지 않는 공탁에 대해서 잘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공탁은 2억을 딱 넣어놓은 거죠. 보통 신한은행 계좌에 넣어야 보통 공탁인데, 만약에 공탁을 2억을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공탁한 돈 2억은 어떻게 돼? 찾아와야지. 그쵸? 찾아와야지. 오는데 문제는 공탁을 해놨는데 사고가 지금 신고된 건 아니지만 조만간에 사고가 터진 것 때문에 나중에 뭐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고 판결 나면 그거 갖고 막 공탁금에서 손해배상 가져가겠다고 오는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못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당장. 찾아와야지 당연히 찾아오는데, 만약에 사망했으니까 누가 찾아와야 돼? 상속받는 사람이 찾아와야 되겠죠? 상속 얘기하니까 또 딴 얘기 떠오르네. 상속하면 뭐예요 이게? 뭐가 떠올라? 돈이요, 돈. 최근에 이제 하여간 뒤로 이렇게 들은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제가 한번, 야, 정말 그렇구나. 자,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어. 남편이야. 근데 이제 B는 아내야. 그러면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여기 지금 자식이 2명 있어. 그러면 요 아내하고 C, D, 자식 이렇게 상속이 되겠죠.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자식들이 있으니까 직계 비속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이 들수록 상속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상속이 이렇게 돈 많아 이거 이 사람 상속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근데 요 사람의 이제
뭐가 있냐면, 누나가 있어. 그럼 누나는 형제 자매잖아. 이총간이야. 그래봤자 상속권은 여기가 있지. 여기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아내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상속 결격자가 돼. 그럼 상속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런 게 있어. 죄를 지으면. 특히 남편과 관해서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둘이 협상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 끔찍하죠? 형제인데. 예? 형제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 야, 정말 무섭더라고. 돈 앞에서는 형제자매가 필요 없어. 여기가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용히 해주면, 잘만 하지만, 이렇게 해갖고 해주겠다고. 참, 진짜 무섭습니다, 세상. 형제자매도 못 믿겠잖아요. 제가 별로 욕을 잘 못하지만, 실제 이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한테 제가 막 쌍욕을 했어요, 진짜. 이런 사람.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응? 그런데도 그래. 응? 아는 사람도 있구만. 무슨 얘기 하는지.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 자꾸 얘기하려고. 야, 잡혀가. 허위사실 공표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당장 못 찾아오고 몇 년 있다 찾아가나? 그 지금으로 하고 3년 있다가. 우리는 3이라는 숫자 엄청 좋아해. 그냥 뭐 모르겠으면 3이야 그냥. 3이 일체. 3세판. 설거지 내기 가위바위보 3세판 이렇게 설거지 내기 많이 하잖아. 제가 이겼지. 그러면 5판 늘어납니다. 또 제가 그래도 또 이기죠. 7판 늘어납니다.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면, 171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에 공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나오죠? 폐업을 했거나, 사망한 날부터 몇 년 내는 찾아올 수 없다? 3년. 이렇게 됩니다. 3년 지나면 찾아올 수 있어. 상속인이 이제, 사망의 경우는 상속인이 찾아오겠죠? 자, 금액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보통은 2억 이상, 여러분들은. 근데 법인일 때는 얼마 이상? 4억 이상. 그 박스에서 172페이지 박스에서 동그라미 2번이 그나마 의미가 있어요.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2억 이상 추가죠.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그 둘째 줄에 보면 분사무소를 4개 갖고 있다 그러면 최소 얼마? 그걸 몇 번씩 물어봤어. 분사무소 4개 그러면 최소 얼마? 8억이라고 하면 안 돼. 분사무소만 생각하면 8억인데 주된 사무소가 꼭 있어야 되거든. 그 4억 기본 깔려 있지. 그래서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봐. 정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보증기간은 보통 1년짜리 됩니다. 저희도 1년 들었어. 근데 그 1년이 금방 가. 봐요. 우리 만기는 우리 9월달이었거든. 9월 20 며칠인가 그러는데 벌써 지금 몇 월달이야 지금. 3월달 됐잖아 이제. 좀 있으면 또 들어야 돼. 1년이 그렇게 금방 가더라고. 자, 가로 5번에 보면 보증의 변경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마음에 안 들 때 중간에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야. 딴 걸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변경이야. 그래서 공제하고 보험 중에 어디를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돈만 생각하면 이거야. 이렇게 조금 사.
근데 조금 싸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 협회에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팽팽해. 근데 여기 차이가 보험료가 좀 차이가 나버리면 확 쏠려버릴 거야. 근데 큰 차이는 아니야. 그래도 저희는 요걸로 다만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바꿀 수 있어요. 보통 1년짜리 든다고 그랬잖아, 1년. 들고, 그런데 협회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 말 하는 것도 그렇고 협회가 일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안 되겠어. 나 이거 할래. 비싼데도 막 들어줬더니만 일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는 거지. 그때는 공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험에 또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공제를 여기 탈퇴하면 되는 거예요. 공제를 먼저 탈퇴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붕 뜨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지를 절대 먼저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빨리 가입해도 이건 늦었어.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되고, 뭘 먼저 해야 돼? 먼저 들어야 돼. 그럼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두 군데 드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잠시. 그랬다가 해지를 하면, 이건 뭐라고 안 해.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것을 가로 5번.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앞부분까지 써져 있어요. 틀리게는 잘 안 나오는데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가로 5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앞부분까지. 그래서 틀리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왔지. 해지하고 나서 즉시 가입해야 된다. 즉시란 말에 현혹당해서 맞다 하면 큰일 나요. 아무리 즉시 가입해도 늦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 별표 치시고. 조금만 더 보십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서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보통 1년짜리 든다고 그랬잖아요. 보험에 들었던 사람인데 다시 보험 만기가 되니까 갱신, 연장 이렇게 되죠. 언제까지만 하면 충분해요? 12월 30일이 만기인데 1월 달에 연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안 되지. 되네. 이게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 재설정하셔야 되고? 기간 만료일까지.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 있죠? 사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 이건 평화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년짜리 들었는데 도중에 사고 나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거야. 1년 들었는데 중간에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 보험 관계는, 공제 관계는 쫑나, 쫑. 아무리 1년 들었어도 보험금이 나갔으니까, 보증금이 나가면 쫑 난다고. 이 순간에 쫑이 나. 그런데 중개업을 때려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면 갱신을 해야지. 이때는 사전에 할 수가 없죠? 요때 쫑 나니까, 끝나니까. 그래서 이건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뭘? 갱신을, 재설정을. 그게 지급된 때부터 며칠 안에? 15일 이내 재설정. 이렇게. 15일 안에. 그래서 이때는 지급된 때부터, 이때부터 칩니다. 15일 이내 재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 15일, 요 두 개 중에서 요 2번, 얘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얘는 단골이야, 단골. 15일. 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얘가 잘 나와. 요때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기간이 요 12월 30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면 재설정은 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설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하셔야 돼. 15일 전까지 재설정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늦어도? 만료일까지만 재설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15일 요 얘를 얘 여기다 갖다 보시면 틀리다고. 그러니까 얘를 틀리게 낼 때는 얘를 이용해 먹어. 맨날 정해줘서. 가로 6번은 별표하셔야 돼. 단골.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7번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큰 왕별표로 하셔야 돼. 가로 7번.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우리가 중개업소에서 계약 한 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써서 주고 공제증서 주고 그 공제증서나 보험증서를 줄 적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2억짜리 보험이나 공제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앨범 그 파일 있잖아요. 거기다 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가로 7번이에요. 그러면 가로 7번의 동그라미 1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은 중개가 완성된 때 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고 2억짜리 들었다 이렇게 하고 그 관계증서사본을 주거나 직접 종이로 된 걸 못 줄 때는 전자문서로 제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언제 줘야 되죠? 언제 설명해야 되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된 때예요? 완성된 때. 이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하고 다르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은 언제 하는 거야? 중개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 이렇게 하는 거고. 보증 내용에 대해서 2억짜리 들었다고 하는 보증 내용 설명은 언제 하는 거야?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 완성된 때니까 두 개를 바꿔서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딱 대비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중개사법은 공부하기가 참 편한 과목이에요. 시험 나올 곳이 딱 정해졌어. 그것만 확실히 맞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보증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죠. 보증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3, 40분 더 하겠습니다.